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오늘은 독일 뒤셀도르프 유명한 하이킹 코스를 걸으면서 다양한 투자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 워킹메이트 여러분은 부자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가 있으신가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부자가 된 것인지 답을 할 수 있나요? 누구는 현금 50억 정도 있으면 돈에 신경 끄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욕구와 욕망에 대해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같이 어느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그 이상은 괴로워서 할 수 없는 걸 말해요. 피곤한 상태에선 잠을 하루 종일 잘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시간 정도 자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더 자려고 하면 그때부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죠. 배고플 때 라면 2개 정도 먹으면 식욕이 채워지죠.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없어지고 더 먹으려고 시도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욕구예요. 만족한 수준 그 이상을 하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돈은 욕구가 아닌 욕망입니다. 50억이 있으면 더 이상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목표인 50억에서 1억이 늘어난 51억이 돼도 하나도 괴롭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죠. 돈의 액수를 목표로 잡고 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첫 직장 신입사원 때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월급 500만원만 받으면 진짜 돈 욕심 없이 살 거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되면 어떨까요? 이번엔 월급 1000만원을 받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기존 목표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501만원이 돼도 하나도 괴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랄 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돈의 액수로 부자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돈만 쫓는 인생을 살다가 눈을 감게 될 겁니다. 전 스스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있을 수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당신은 부자인 겁니다. 우선 직장인들은 이게 불가능하죠. 시간의 자유와 돈의 자유가 모두 없잖아요. 평일 9시 따뜻한 이불 속에 있고 싶지만 현실은 회사라는 공간 안에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 시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자금 계획도 세워야 하죠. 대출받아 여행 가는 사람도 있다지만 돈 없으면 여행은 못 가는 게 맞죠. 돈이 많아도 자기가 원하는 일정에 하와이에서 우산 꽂힌 모히또를 빨 수 없다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떤 구조 안에서 시간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 돈으로 시간도 사고,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이용하면서 돈을 다른 가치들과 맞바꾸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목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부자는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자산의 형태가 땅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지분이 주식일 수도 있고 금이나 현금 같은 실물일 수도 있죠. 2021년 1월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부자 1등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2등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3등은 LVMH의 베르나르 베르베르, 4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5등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죠.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부자 1등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입니다. 2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 3등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 4등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5등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명예회장입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부자는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부자가 된 걸까요? 바로 주식입니다. 급한 대로 5위까지만 알아봤지만 세계 그리고 국내 부자 순위를 50위까지 살펴봐도 상위 랭크된 사람들은 다 주식이란 자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부동산 부자들은 저기 뒤에서부터 가뭄에 콩나듯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상위 랭커 부자들은 다 주식 부자만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주식만이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자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가치는 오릅니다. 이걸 해내는 기업의 주가는 100배씩 오르는 거고 이걸 못 해내는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투입 대비 생산되는 게 많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0원을 들여서 100원짜리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생산성이 1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00원이라는 똑같은 투입을 하는데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생산성이 2배로 향상이 된 거고,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가치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내가 100원을 들여서 100원짜리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2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각각 50원의 월급을 주고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럼 결국 투입을 100을 해서 200원짜리 물건이 나오니 생산성이 2배로 향상이 된 거죠. 바로 이런 게 생산성 향상이란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예측하고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잘 먹힐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은 투입과 많은 산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하죠. 이거 못 해내면 회사는 죽거든요. 사활을 걸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요. 이걸 꾸준히 해내는 회사의 주가는 100배씩 오르는 거고, 그런 회사의 지분을 초기에 많이 갖고 있다가 회사가 그걸 해내면 자기 자산이 100배 오르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존의 기업 공개 당시의 주가는 1,900원이었어요. 현재는 350만 원이 됐죠. 1,800배 정도 오른 거예요.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을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클라우드 사업으로도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최고 많이 갖고 있던 제프 베조스가 세계 1등 부자가 된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부자가 안 되고는 못 배기는 거죠. 세계 1등 부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같습니다. 상장 당시의 가격은 3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주당 4억 900만 원이 됐네요. 126배가 올랐어요. 그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워렌 버핏도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이번엔 부동산 자산인 땅과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땅도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자산일까요? 네, 맞습니다. 땅도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서 100배씩 오를 수 있는 자산이 맞습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걸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의 땅에는 빠짐없이 그리고 겹치지 않게 용도지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에 쓰여진 용도에 따라 땅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인 건폐율과 땅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도 용도지구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밀도 있게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가치가 높은 땅이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 녹지 지역인 땅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 2층짜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땅이 다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서 더 높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상업지역으로 한 번 더 종상향이 되면 그 안에서 장사해서 돈도 벌 수 있는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땅이라도 용도지구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땅의 가치도 수십 배씩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땅은 이런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죠. 국가 정책에 따라 한 번에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거지 회사처럼 꾸준히 이걸 위해 노력하는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해버리면 증거고 뭐고 간에 그냥 되는 겁니다. 과거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강남 땅이 현재는 고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땅의 생산성은 이런 방식으로 향상되고 그때마다 아주 큰 가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생산성이 향상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면 나는 어떤 자산을 갖게 되는 걸까요? 대지 지분이라는 일부 땅과 건축물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자산이 각각 어떤 자산인지 뜯어봐야 되는 거죠. 우선 이 두 개 중에 건축물은 썩는 자산이죠.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가치가 0에 수렴되기 때문에 30년, 40년이 되면 건축물의 가치는 0원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 자체만 봤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대지 지분이라는 땅은 어떨까요? 더 이상의 종상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제한이 있는 거죠. 만약 용적률까지 다 써버린 땅이라면 더 높이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재건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건축물은 썩었는데 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없으니 사업성도 없는 거고, 그럼 개발하기 위한 시행사도 안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에 지어진 썩은 아파트는 자비를 털어서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아파트는 이런 특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수요와 공급 문제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주변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현재의 입지보다 가치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10억 아파트가 100배가 올라 1000억이 될 수는 없어요. 아파트를 사는 순간 획득되는 두 가지 자산인 대지 지분이란 땅과 건축물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시장에서 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사야 되는 상품도 맞습니다. 주식은 그게 안 되거든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는 있지만,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들어와서 내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주식을 갖다가 팔아버려요. 그래서 주식은 자체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룰 수 있을 만한 자산을 큰 틀에서 주식, 땅, 아파트로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치의 상승은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전제가 따라붙습니다. 자산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자산에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려고 하는 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진 것들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